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에 화합물질이 유방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경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목에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목이라고 하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비뼈까지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도와주는 보조 근육으로 작용이 되어져요. 호흡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사각근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사각근도 그렇고 목 주변부가 유독 더 긴장이 되어지시고 뭉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호흡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호흡 자체는요, 저희가 위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호흡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은요, 복식호흡이 아니고요, 횡격막 호흡입니다.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 아래쪽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위쪽으로만 이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깨만 들리는 흉곽 호흡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깨만 계속 들썩들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주변부에 있는 근육은 올라오게 되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하게는 호흡이 짧아진 것입니다. 깊게 들어와야 되는 호흡이 여기 위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횡격막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사각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는 이렇게 어깨가 올려지는 이 동작 중에서도 사용이 잘 되어지는 근육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사각근 자체가 굳게 되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통증이 생기시거나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대부분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각근에 대한 영향이 높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세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보낼 때 저희가 겉으로만 보셨을 때도 제가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구부정해지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호흡 자체가 당연히 잘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 위에서만 호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올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잘 취하고 있다면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옆으로 눕게 되면 제 목도 좀 꺾이게 되고요, 어깨도 이렇게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목에 대한 긴장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깨는 눌리게 되다 보면 어깨에 대한 통증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고 있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올바른 자세라고 한다면 천장을 보셔야 되고요, 천장을 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되 베개에 대한 높이가 좀 중요합니다. 베개를 너무 높은 것을 비지 마시고요, 적정한 높이를 선택을 하셔서 목까지 감싼 상태로 베개에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높이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높은 베개를 먼저 베보고요, 내가 낮다고 생각하는 베개를 베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높이가 편한지를 내가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경추 베개라고 나오는 베개들도요, 높은 버전이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한 기본 버전이 있고요, 낮은 버전이 있어요. 당연히 몸통 자체가 얇으실수록 낮은 베개 쪽에 가깝겠죠. 몸통이 두꺼워질수록 높은 쪽에 맞으실 거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베봐야 돼요. 직접 가셔서 높은 버전, 중간 버전, 낮은 버전을 하나씩 다 베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하다고 느끼는 베개가 있습니다. 그 베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냥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일 수 있겠으나 체험을 못 한다는 거에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내 목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대한 저림과 부종, 통증이 심하다면 사실 사각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각근 마사지를 해보고 나서 차도가 있다면 사각근에 대한 원인이 조금은 있는 것이니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으시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손 저림이라든지 부종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사각근 자체만으로 나타날 수는 없고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에 대한 디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의 증상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괜찮아지신다면 푸셔도 되지만 푸시고 나서도 내가 차도가 없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각근 마사지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옷을 한번 내려서 보게 되면 제 쇄골이 있습니다. 이 쇄골 쪽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살짝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서 살짝씩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문질렀는데 통증이 없으시다면 이 손가락의 위치를 조금 더 이동시킵니다. 옆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대로 눌러주시고 이 자리엔 통증이 있다. 그럼 통증이 있는 자리를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압력 자체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눌러봤을 때 통증의 유무를 판단하셔야지, 누른 상태에서 내가 가볍게 눌러놓고 통증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잘못 촉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눌렀을 때 통증이 없다면 약하게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통증이 강할수록 좋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하는 압력으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조금 통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 하시는 강도로 누르셔서 15번에서 2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신다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 혹은 조금 더 넘어가서 교정 운동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못해도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은요, 보통 길게 가져가도 1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마사지 동작들은요 1, 2분이면 끝납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균형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면 마사지나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정적인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적인 자세를요 1시간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일어나십시오. 스트레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잠깐이라도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 참 중요합니다. 잘 때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불균형한 자세로 잠을 청하게 되면 회복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목은 목대로 경직이 되고 어깨는 어깨대로 눌리게 됩니다. 근육 자체가 굳지 않으려면요 근육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굳지 않고 경직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운동의 종류의 형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괜찮으니까요,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해보십시오. 수영도 괜찮으실 거고요, 필라테스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가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운동을 먼저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모금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꼭 생강을 사다가 꿀을 넣은 생강청을 해놔서 자주 마시곤 합니다. 알싸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차신 분들은 생강이 몸을 데우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진짜 이 생강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가 좋을지 같이 알아볼게요.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식품 중 하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생강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 성분들은 생강의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노년층에게도 유익한 성분이라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생강의 대표적인 성분 3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첫 번째 성분은 진저론입니다. 진저론은 생강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성 성분으로 생강의 매운맛과 특유의 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진저론은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며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론은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기타 염증성 질환에 이 성분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는 노년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했을 때 생기는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론보다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쇼가올은 소화기 계통에 유익한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하며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위장을 자극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특히 유용한 성분입니다. 생강의 세 번째 대표 성분은 진저롤입니다. 진저롤은 생강을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할 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이 진저롤은 진통 효과가 뛰어나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수족냉증에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분들 중 혹시 겨울만 되면 손과 발이 차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생강의 이 성분은 노년층에게 자주 겪는 손발 차가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과 항바이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혹시 중국의 성인 공자를 아시나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자는 살아생전에 먹는 음식도 매우 철저하게 관리했다는데요. 공자가 매 식사마다 생강을 빼놓지 않고 먹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자는 생강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는 73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옛날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장수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생강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생강이 이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4가지 주요 효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에서 꼽은 면역력에 좋은 식품 3가지 안에 이 생강이 포함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3가지 성분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체계가 더 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는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생강의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항산화 식품 1등급인 생강은 진저론과 쇼가올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어 노화, 염증, 심혈관 질환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생강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수족냉증 완화입니다. 수족냉증은 특히 노년층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특히 겨울철에 더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죠.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체온을 높여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생강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주고 또 몸 안에 열을 발산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유명한데요. 우리 옛 조상부터 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강의 네 번째 효능은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생강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쇼가올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강 그냥 차로만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죠? 각 방법은 그에 맞는 효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생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생강의 모든 효능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항산화와 항염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특유의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식초에 절여주시거나 물에 조금 담가 매운기를 확 빼고 드시거나 생으로 조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을 말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건조해서 차나 국물에 넣어 먹을 수 있는데요. 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셔도 되고 아니면 음식 건조기에 넣고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생강은 소화 기능을 더욱 돋고 소염작용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말린 생강은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고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럽게 중화되어 편하게 섭취 가능한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강을 가루로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강가루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음료나 디저트에 넣어 먹기에 좋은데요. 혹시 진저맨 쿠키라고 들어보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이는 쿠키인데요. 외국에서는 진저맨 쿠키라고 쿠키 반죽에 생강가루를 넣어 겨울철 생강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게 되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물에 타서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도 넣어 드실 수 있고 또한 소화 기능을 돕고 약간의 진통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강만 드시게 되면 너무 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생강의 향이 너무 강해서 조금 옅게 드시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생강과 잘 어울리는 식품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과 생강은 궁합이 아주 좋은데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생강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효과가 극대화돼서 특히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레몬은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며 생강도 소화불량 개선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데요.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까지 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생강과 레몬은 레몬 생강차나 레몬과 생강을 함께 넣은 샐러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항염증, 항암, 면역력 증진 효과가 매우 강력해지는데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생강의 진저론, 쇼가올, 진저롤과 함께 염증을 줄이고 세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과 강황은 두 가지 모두 소염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합니다. 강황 생강차는 특히 겨울철에 체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몸이 차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생강과 같이 먹으면 좋은 식품 세 번째는 꿀입니다. 겨울철 꿀에 생강을 담가 차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꿀은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꿀은 항균과 진정 효과가 있어 생강의 자극적인 맛을 부드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한 꿀은 피로 회복해 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 생강차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와 목을 따뜻하게 해주어 감기 증상이나 기침 완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셔도 될까요? 모든 식품은 과, 유, 불, 급인데요. 생강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섭취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저장할 때 대충 비닐에 보관하셨다가 곰팡이 피신 분도 있으시죠?
생강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생강은 수분 함량이 많아 습기에 민감하고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곰팡이가 생긴 생강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세요. 생강에 핀 곰팡이는 미코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요. 일부 미코톡신은 인체에 매우 유독해 간과 신장,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일부분만 곰팡이가 생겨도 이 독이 생강 전체에 퍼질 수 있어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생강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g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며 위장에 민감한 분들은 조금 더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기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게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을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